미래공간 디자인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은 미래 공간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간의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할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차승현입니다. 저는 이제 그 미래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도 그 미래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조나스 쇼크라는 그 의사인데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좀 소아마비라는 병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께서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이제 개발하신 분이세요. 이제 1955년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만 환자가 이제 매년 수만 명, 5만 명 이상 이렇게 환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많은 숫자가 또 사망하는 그런 되게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그 소아마비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또 특허권 없이 그냥 제약회사에 풀어서 실제로 많은 이제 그 소아마비 그 병을 걸린 친구들을 이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대단한 일을 이제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고 하면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의 영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분의 제 일화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948년부터 이제 연구 개발비를 받고 이제 연구를 소아마비 백신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계속해서 했었어요. 이제 밤낮 없이 막 이제 거의 한 16시간, 18시간, 20시간 주말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게 그 백신 개발이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백신 개발하다가 좀 머리도 식힐 겸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아시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이탈리아 중부에 이제 되게 대평원이 있어요. 그 토스카나 그 평원 그쪽 지방인데 거기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성프란시스코 이제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좀 머리도 식힐 겸 이제 그 성당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가만히 이제 앉아서 이렇게 휴식도 취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께서 성당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좀 생겨 가지고 그 뒤로 바로 짐을 싸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연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께서 이제 그 소아마비 백신 를 이제 개발하게 되신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왜 드리냐면은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 샌프란시스코 대성당이 사진에 보이듯이 되게 천장이 높잖아요. 이 천장 높은 공간 안에서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시고 나서 그게 55년인데 1960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 라이오아라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소크 생물학 연구소, 그러니까 조나스 소크의 이름을 따서 소크 생물학 연구소를 1960년도에 이제 설립을 하는데 이때 설립을 할 때 이제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이제 모더니즘 관련된 되게 유명한 건축가이신데 이렇게 빛을 활용하셔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소크 생물학 연구소를 이제 그 디자인 건축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나스 소크가 이 루이스 칸한테 한 가지 그 요청을 했대요.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 그 한 가지 요청이 뭐냐면 자기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할 때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처럼 여기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좀 층고 높은 곳에서 좀 아이디어를 더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층고를 이제 한 3.3m 이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설계가 반영이 되었고, 실제로 이 연구소에 이제 좀 층고가 높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저희 아파트에 가시면은 2.3m에서 한 2.5m 정도의 층고를 가지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대략 그것보다는 1m 정도가 더 높은 그런 이제 층고를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700에서 800명, 하여튼 1000명 안 되는 연구원들이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 한 1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에 영향 관련된, 건축 공간과 관련된, 영향과 관련된 이제 예시를 들 때 많이 드는 예시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은 연구 논문에서도 층고가 높으면은 사람들에게 좀 창의성을 이제 더 주게 되고, 그리고 약간 좁고, 약간 좀 좁힌, 약간 작은 공간 안에서는 사람들이 좀 집중력을 많이 올라간다는 실제로 많은 논문들이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그래서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공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서 이제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공간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공간 경험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돼요. 영어로 이제 코그니션이라고 하고, 인지를 하고 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면은 이 공간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그걸 이제 감정 형태로 받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펙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감정도 생기고, 그 감정을 바탕으로 행동까지 가는, 비헤비어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제 공간 경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간이 두 가지 공간의 옵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공간의 옵션들이. 그러면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을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A라는 공간이 있고 B라는 공간이 있구나. 이 공간들의 디자인은 어떻고, 색은 어떻고, 뭐 크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인지를 바탕으로 그 공간 디자인과 뭐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대한 느낌은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느낌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더 긍정적인 공간을 이제 선택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헤이비어, 이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간 경험이라는 것이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할 때는 결국은 좋은 공간 디자인, 그러니까 좋은 공간 경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공간 경험을 주기 위한 좋은 공간 디자인은 뭘까요? 이게 지금 여기 막 영어로 이제 길게 뭐 글이 써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세 개의 원이 이제 겹쳐지는, 이제 세 개의 원이 겹쳐지는 이제 중점에 있는 약간 주황색으로 된 그 공간이 있는데,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결국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공간이 당연히 이제 건물이 이제 튼튼해야겠죠.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부를 하는 이제 어떤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는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요리를 하는 뭐 행동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활동을 할 때 당연히 어떤 기능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공간 자체에서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기쁨을 느껴야 돼.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이 결국은 좋은 공간 디자인, 그리고 그 좋은 공간 디자인이 좋은 공간 경험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좋은 공간 경험을 주는 좋은 공간 디자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 영어로 이제 포스트 아큐판시 이벨리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공간 평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간 평가. 이 공간 평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간을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뭐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불편하거나 편하거나 그런 감정들이 있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 평가예요. 이제 그런 공간 평가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람들은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뭐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공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평가를 바탕으로
어떤 공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공간에 무엇이 어떻게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돼요. 이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을 계획하고 건물을 짓고 사용하면서 이 사용하면서의 이제 우리가 불편했던 점들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런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 포스트 오큐판시 이밸루에이션이라고 그렇게 배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공간 디자인, 공간 계획에다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팩터들이 있어요. 뭐 공기는 어떻고, 빛은 어떻고, 그 안에 어떤 가구들은 어떻고, 그 안에 어떤 배치들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뭐 우리가 설문을 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이제 발전된 어떤 센싱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의 공간에서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들을 이렇게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보여주는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공간에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각각의 어떤 공간의 요소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이제 설문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파트가 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얻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만든 것들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공간 설계 가이드라인 아니면 스탠다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건물이라는 것이 몇천 년이 됐잖아요. 몇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것들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편애하고 어떤 것들을 불편해하는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이 지식들을 축적해가지고 이 공간들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야 돼. 예를 들면 뭐 계단의 높이는 어때야 되고 계단 각각에 대해서 계단 숫자는 몇 개가 돼야 되고 층고는 얼마나 돼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공간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 아니면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공간들의 제가 이제 어떤 공간들의 영향이 어떻고 공간의 중요성 그리고 공간들이 어떻게 디자인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막 2G 폰, 그러니까 2G 핸드폰에서 지금의 스마트폰, 그리고 더 앞으로 어떤 형태의 핸드폰이 나올지 모르듯이 이 공간 안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접목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의 세계의 핵심 공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가져왔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디스플레이예요. 여러분들 공간 안에 있는 뭐 TV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게임 많이 하시는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막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이라고 사이버 세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메타버스 이렇게 메타버스까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센싱을 활용한 뭐 IoT 네트워킹 공간 안에서 그 세 가지 기술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제 크게 프로젝션, 우리가 이제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빔 프로젝터라고 하죠. 이제 프로젝트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벽면이나 어떤 그 면에다가 이제 그 영상을 쏘는 것, 그거를 이제 그 프로젝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ED라든지 아니면 OLED라든지 LCD라든지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 가셨을 때 이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곳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보여지는 공간은 이제 제주도의 아르떼 뮤지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있고 실제로 실내 공간인데도 어떤 이렇게 되게 약간 어두운 약간 뭐 석양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공간 안에서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에 와 있는 듯한 경험을 주는 그런 어떤 몰입감 있는 경험을 주는 이제 공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이제 공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파주의 C&M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0m, 지름 한 20m, 높이가 한 7m 정도 되는 되게 큰 공간 안에 그 삼성에서 나온 그 더 월이라는 어떤 LED 월이 그 LED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예, 그것들을 되게 하나하나 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내가 이 파주 어떤 C&M 어떤 스튜디오에 있지만 실제로 유럽의 어떤 도시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런 공간들이 우리 주거 공간, 우리 아니 일상 공간에 계속해서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해요.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TV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커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뭐 30인치, 40인치 이러다가 요새는 50인치, 60인치, 뭐 80인치, 이제는 막 100인치, 150인치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공간들이 디스플레이가 여러분들의 일상 공간 안에서 점점 더 차지하는 영역이 커졌을 때는 여러분들 공간 안에서의 어떤 디스플레이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더 프레임이라는 어떤 그 삼성에서 나오는 그 벽면 TV만 해도 그 공간 안에서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TV를 시청하는 어떤 컨텐츠를 드라마를 보거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액자처럼 그림을 이제 액자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하와이의 영상을 틀어놔가지고 우리가 하와이에 있는 느낌도 들 수 있게끔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화면들이 여러분들 공간 안에서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이렇게 그 수족관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코엑스 그 아쿠아리움을 갔더니 그때 수족관 경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물론 실제로 수족관을 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수족관을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색다른 공간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미래 공간 핵심 기술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메타라고 사명을 바꾼 곳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헤드셋이라고 하죠. 이렇게 얼굴에 쓰는 이제 VR 헤드셋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홀로렌즈라 그래 가지고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메타버스 얘기가 이제 한 21년, 22년도에 정말 핫하게 정말 많이들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구적으로 떠나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디지털 월드라고라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물리 공간이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을 디딛고 있는 땅이 있는 그런 물리 공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공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웹사이트를 가서 이제 웹 브라우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클릭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공간과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월드 메타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아바타를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게임할 때 이제 막 캐릭터들이 있고 그 캐릭터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롤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막 그 안에서 어떤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캐릭터들, 아바타가 있고 그 아바타들과 같이 어떤 사회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실제 세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공간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만은 아니고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런 모든 공간들의 어떤 체계를 똑같이 디지털 월드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교를 가고 뭐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회사로 출근도 메타버스로 하고, 여러분들이 또 병원 진료도 메타버스로 하고, 쇼핑도 여러분들이 뭐 쿠팡이라든지 뭐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마트를 가는 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이제 펼쳐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족관을 좋아했다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VR을 쓰고, VR 그 기기를 쓰고 몰입된 상태에서 이렇게 고기들, 이제 물고기들이랑 같이 헤엄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주를 날아가서 실제로 우주사가 되어 가지고 우주 공간 안에서 이렇게 유영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지 못했던 새로운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리스판시브 스페이스라고 이제 말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새 이제 집에 들어오는 막 다양한 이제 가구들, 특히 전자기기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IoT라고 해 가지고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IoT라는 건 결국은 집에 있는 모든 인터넷 전자기기들이 하나의 인터넷으로 같이 소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뭐 가구들을 뭐 조정할 수도 있고, 뭐 세탁기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레인지를 돌릴 수도 있고, 에어컨을 켜고 끄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공간 안에서 전자기기들, 가구들, 그리고 사람 간의 이런 소통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센싱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기기들을 발전하면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센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수, 뭐 그리고 뭐 온도, 뭐 다양한 어떤 생체 반응들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측정된 반응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명령하지 않더라도 이 공간을 변형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은, 이제 되게 안정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은 이제 공간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지면서 잠을 자기에 적당한 조도와 함께 어떤 배경으로 바뀌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운동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되게 액티브한 적극적인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이 적용된 공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종합해 가지고 결국은 이 공간들에는 결국은 이 제가 말씀드린 핵심 기술, 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IoT, 이런 기기들이 결합된 핵심 기술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라 그런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들은 이제 계속해서 변화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예전에 쓰고 있었던 어떤 제품들이 지금에 와서 달라졌듯이 이제 공간도 계속해서 변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 디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요?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공간인데. 지금 보여주는 사진처럼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재 우리 아파트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어떤 거실 공간인데요. 이런 거실 공간처럼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 아파트라는 공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행태에 맞춰 가지고 이제 디자인된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들어와서 공간들이 변화하기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공간 디자인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계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세계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중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이 뭐 이렇게 기둥이 위층을 이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건물이 안 무너지니까, 지진이 와도 안 무너지고,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겨울에는 춥고
춥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어떤 날씨들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뭐 창호도 되게 두껍게 하고 그 안에서의 이제 이렇게 단열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단열도 벽도 두껍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라 그런다면은 그런 중력의 영향이라든지 물리적인 법칙이라든지 기후의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창호를 두껍게 하는 아니면은 커튼을 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튼 같은 경우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디지털 세계라 그런다면은 꼭 커튼이 없어도 빛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의 기능 자체를 빛이 안 들어오게끔 우리가 맞춰 놓으면은 커튼이 없이도 그런 이제 우리 공간 그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면은 공간 이게 건물 건축 이제 디자인이 발전된 걸 생각을 해 보면은 예전에 완전 원시 시대로 내려가면은 결국은 우리의 공간 자체 쉘터 개념, 피난처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난처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천장이 생긴 거잖아요. 비를 피하고 그리고 벽이 생기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디지털 세계에서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어. 그러면 천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아까 초반에 아까 예시 든 것처럼 창의성이 높은 공간은 되게 층고가 되게 높은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는 이 층고 높은 공간을 제공하기 너무 어렵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돈이긴 하지만 공사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근데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그 천장의 역할이 없다 그러면 '천장을 없애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새로운 공간 기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변형하는 디자인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존에 있는 디자인 스탠다드 가이드라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세계로부터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이제 1955 년에 그 마우리츠 에셔라는 이제 화가가 이제 그린 53년 상대성이라는 그림인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은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지면, 우리가 밑에 있는 땅에서만 밟고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어떤 벽면에서도 걸어 다니고 천장에서도 걸어 다니고 결국은 공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된 형태를 가지거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화 뭐 거꾸로 된 파테마 이게 2012 년, 2013년 정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또 보시면은 오피스 공간인데 오피스가 이 지상에만 있지 않고 땅에만 있지 않고 바닥에만 있지 않고 천장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된 파테마도 마찬가지 지구가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업사이드 다운 같은 경우도 내가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부서에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땅만을 그러니까 이제 바닥만을 활용하게 됐을 때는 막 걸어가 가지고 그쪽까지 가서 여기 이렇게 "나 이게 일이 있는데 같이 좀 이렇게 뭐 논의 좀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장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 고개 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 같이 좀 논의하시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이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물리의 법칙을 벗어난 그리고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논리들, 새로운 어떤 법칙들을 새롭게 생성되는 공간들에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공간 디자인에서 언제 편안함을 느끼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적응된 공간, 우리가 익숙한 공간 안에서 이제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새롭게 생성되는 공간들을 위한 뭔가 혁신적인 디자인,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어떤 룰을 가진 어떤 공간 디자인을 하는 것은 중요하나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공간이 디스토피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공간을 얘기할 때 유토피아만을 얘기하지 않고 과연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디스토피아까지 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결합된 미래 공간 안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고 적응되고 익숙한 공간들을 가져오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미래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